류진이 대동강에서 싱크로나이즈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한강에서는 뭐 제트스키나 이런 거 타는 거 몰라도 네. 그 수영은 안 되지 않나요 거기는? 저는 대동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크로를 했어요. 그래요? 돼요? 어디서? 강 속에서? 코치님들이 시켜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선수들이 그 4km, 8km, 12km, 어떨 땐 102km까지 달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동계훈련 이럴 때. 근데 여름철에 뜰 때 너무 더워서 더위 먹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싫어서 반 바퀴만 돌고 거기서 대동강을 거기 건너요? 아 이게 더 힘들겠다. 이씨. 여름에 뛰다가 더워서 실제로 빠져서 도화를 해가지고 나와서 또 뛰다 보면 옷이 말라요. 야 이게 무슨 엄마들 초등학교 때 개주 반칙으로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좀 지겨움 들어서 싱크로도 좀 하다가 또 나와서 하다가 이런. 자 오늘 또 반가운 분이 있죠.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한 번 왔을 땐 손님이지만 두 번째 오면은 가족인 거 아시죠? 멋있다. 너무 멋진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세 선생님 오셨어요. 아니 제가 이 프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이게 특히 역사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특히 뭐가 더 재밌냐면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시선과는 좀 다른 시선을 좀 보는 게 신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력에 빠졌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세요. 오늘 이만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갑에서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시크릿 코드로 풀어보는 남북 역사. 선생님 오늘은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아, 오늘은 아마 이만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쇼킹한 이야기가 아닐까. 난 쇼킹한. 네, 맞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요, 16년 전에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벤트, 그것도 남북 합작의 이벤트가 성사됩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북한의 그 무용수 조명해. 알죠.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스타 효리, 이효리. 이 두 사람이 상하이에서 광고 촬영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었어요. 이효리. 린다지. 효리 친구거든요. 친구 많지 않아요? 아니요, 친구예요. 근데. 우리 동갑이잖아. 동갑이에요? 동갑에다가 엄청난 친구예요. 이게 가능한가?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서먹서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도 잘하고 남쪽 배우 리오리를 만나보니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려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광고다. 소름 돋는다. 좋을 때다. 생생하네, 기억에. 저 방금 보고 진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네, 눈물이 튀어오시더라고요. 이거 한반도기. 한반도기. 상징성이 있지, 한반도기.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야, 이거 정말. 역사네, 역사. 이효리 씨 때문에 평양냉면관에서 처음에 나가자마자 사상투쟁을 엄청 당해가지고 왜요? 언젠가 어떤 이제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저 보고 눈웃음이 이효리 닮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효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뒤에서 들은 거예요, 조장이. 그랬더니 야, 너 조장이? 일로 와. 예,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너 이효리 닮았다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 모여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이효리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원망스럽겠다. 너무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우리 수혜 씨가 뭔가 약간 어떤 자기피아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 말을 들음에 따라서 아 이효리 내가 닮았구나 하게 만들게 하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게 인사더라고요. 저도 저보고 누구 닮았다 그랬는데 세연이랑 엄정가를 섞어 넣은 듯한 외모라고 하는 거. 누구요? 누구? 엄정화인가요? 엄정화? 난리 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엄마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일성 닮으셨어요. 김일성 닮았대. 아, 그거 욕이잖아요. 아니지 칭찬인 줄 알았지. 그때 그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썸 타던 이후로 끝났어. 그 말 한마디. 오늘 뭐 각자 자기와 비슷한 연예인들 이름을 한 명씩 되는 것 같은데. 난 김학도 하려고, 김학도 씨. 있다. 이거 자료하면 옆에 붙이지 마세요. 있어. 닮았다. 비슷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느낌 있어요. 그냥 좋았어요.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명혜 씨라고 보면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나서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최고의 예술단이죠.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효리 씨랑 어마어마한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진짜. 네, 이효리는 그래서 알아도 조명희는 몰랐어. 이효리 씨는 당연히 알았지만 저명희 씨는 그냥 수많은 무용수들 중에 한 명. 근데 만스테 예술단에 가 보면 무용수들이 기본이 다 170이에요, 여자분들이. 키가 커요? 네, 키들이 다 커야 무용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만스테는 또 북한을 대표하는 무용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되게 많이 봐요. 저런 예쁜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당시에 솔직히 한국에서 그런 드라마나 모델을 찍었다면 모델비가 억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나중에 듣기로 소문으로는 가정용 전화기 한 대 받았다 정도로. 네. 아, 유선 전화기? 그쵸, 그때는 그때 핸드폰이 유선전화기도 없을 때예요. 광고는 무선 전화기를 찍어놓고. 오, 진짜? 무선 전화기를 받았는데 시스템이 없잖아. 장난감. 조명회가 애초에 왜 발탁된 거예요? 아시안 게임 때 응원단 왔는데 맞다. 이 사람 얼굴이 그동안 우리가 알던 북한의 미인형, 그러니까 우리 은희 씨 같은 형이 아닌 거예요. 북한의 미인형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동그라미 그리면 하지 마. 동그라미 그리면 하지 마. 북한의 미인형은 그거잖아. 이렇게 해서 콤파스요? 이렇게 그리고 눈, 코, 입 그리면 되는 그런 진짜로? 미인형이었잖아. 덩글덩글한. 보름달 같은 얼굴. 근데 이제 조명이가 나오고 미인형이 길쭉하고 약간 서구형 무리식이 된 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포착이 됐구나. 맞아요.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엔 관계가 있다. 그 뒤를 다 알고 있는 아마도 고흐도 만났다고 하실 분 썰킴 선생님. 언제부터 제 이름이 썬킴이 아니라 썰킴이. 모르는 게 없으신. 자, 제가 준비한 썰은 이겁니다. 조명혜 씨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남북녀 결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요? 실제로 이 광고 당시 책임자와 지인이 TV를 보고 있는데 조명희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고. 그 담당자가
그래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오케이를 하고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오케이 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상견례까지 했어요. 상견례까지 하고 맨 처음엔 되게 싫어했대잖아. 되게 싫어했어. 내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근데 그 남성이 꼭 저 같았나 봐요. 그 김학도 연예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였대요. 손도 잡고 선물도 사주고 뭐 꽃도 사주고 진심으로.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안 좋은 소문이 들은 거예요. 이 조명애 씨 어머니가 약간 기쁨조였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미래시대기죠.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획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조명애 씨가 그 후속 광고 작업도 거의 못 찍었다. 자, 여기까지가 썰킴이고요. 이제 찐킴에게 넘겨요. 여기까지가 썰킴이고요. 이제 찐킴에게 넘겨요. 조명애 씨와 이효리 씨가 이 남북이 만나서 합작 광고를 찍는다는 건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한 이벤트 중에 정말 역대급 이벤트였고 그럼요. 지금 분위기에서 남북 관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향후 20년간도 이런 이벤트는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이벤트가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썰킴 교수님 말했던 썰킴이라뇨? 썰킴 교수님 말했던 것도 그때의 남북 관계의 분위기를 방증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명애 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연예인은 상품이잖아요. 기획사가 철저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개발을 한 일종의 정말 고도화된 상품이잖아요. 북한은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북한 당국이 일종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애를 쉽게 말해서 나만의 세일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BS 연예가 중계에도 북한 당국이 먼저 연락합니다. 인터뷰하자고. 실제로 연예가 중계 인터뷰가 성사돼요. 남쪽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민민족의수단 조명애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좀 봐주세요.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많이 봐주십시오. 아리랑 아라하리요. 북한 내부에 이 조명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는 팀까지 따로 둘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예 기획사가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연예 기획사가 자생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북한 당국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한류스타 하는데 북한에게 있어서 북류스타 제1호가 조명애로 아마 북한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머드팩 광고, 화장품 광고, 생수 광고까지 조명애가 다 찍게 돼요. 북한에서 국보로 지정된 강서 약수를 국내에 들여오는 업체가 조 씨를 모델로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시작. 7천만의 건강 약수 강서 청사수. 조금만. 대강마님, 언제까지 이리 붙들어둘 셈입니까? 이후 조명애는 KBS와 북한 조선중앙TV의 합작 드라마 사육신에도 출연했다.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난 그래 잘. 그런데 이 광고 제작 배우에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 안경테입니다. 안경테요? 두더지 아저씨. 갑자기? 아니, 북한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다라미와 거슴도치에 나오는 그래, 맞아. 두더지 박사 아저씨. 밤새가 지금 승양 이놈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주의해라. 내가 바로 물망초. 이 흉년과 맞서 싸우던 물망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안경테를 일부러 쓰고 온 거예요. 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알이 없는 건 그 둘째치고 안경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만 테두리. 하얀색. 하얀색과 예.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중간첩이었습니다. 자, 이 이중간첩 이 사람에 대해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대북 사업가이면서요. 대북 사업가. 예, 바로
안기부 요원이었어요. 네, 안기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이중 간첩의 정체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영화 봤습니다. 공작 때 봤습니다. 황정민 씨가 열연했던 바로 흑금성. 알죠.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조심하라, 썩어리 가서. 거래가 맞다, 쓰걸 너가. 맥심은 보름 안에 쇼부 취하지. 보름이요? 예, 당연하죠. 소스 있으면 바로 토스 해주시고 서로 긴밀하게 통화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무역 박석영입니다. 박 선생과의 만남이 오늘 처음일지 마지막이 될지는 내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세상에 답 없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안주로,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오, 단초 닮았다. 오, 있다 느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이 영화를 그냥 재밌게 봤어요. 연기 이렇게 보고. 맞아요, 연기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렇지. 긴장이 됩니다. 김정은도 이 영화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작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첩보도 김정은이 보고 받았고 공작 영화 개봉 후에도 김정은이 직접 이 영화를 봤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1호 영화네, 1호 영화. 1호 영화죠. 김정은이 본 영화니까. 다른 사건이 사실 이름은 흑금성이잖아요. 간첩의 암호명이잖아요. 근데 이 암호명을 왜 흑금성으로 지었어요? 흑금성이 왜 흑금성이냐? 사실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명으로 적합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상 이제 블랙이라고 하거든요. 공작의 세계에서는 요원이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이 흑금성 같은 그러니까 자신이 스파이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대북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우리 측 간첩, 우리 측 휴민트, 우리 측 스파이를 블랙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랙들에게 주로 별자리나 별 이름을 많이 붙여왔다고 해요. 흑금성, 백금성. 그래서 예컨대 솔저 1, 솔저 2라고 이름을 붙이면 적국에서 얘기하다가 솔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흑금성 하면은 흑금성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이러면 짜장면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중 북파 간첩이 아직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흑금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정보기관 내에서 이제 부르는 거지. 왜냐면은 이분은 실제로 자기를 흑금성이라고 부른지도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운동권일 때 조직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그 사람들이 가명으로 알지 본명을 아직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서로도 모르게. 왜냐하면 잡혀가서 불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명을 대는 거거든요. 영화에 등장했던 그 이성민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이호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동북 삼성 동포 사업가들이 쥐고 있어. 따로 선언을 내주는 건 무리일 뿐더러 조국의 이윤도 크지 않소. 그리고 본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철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확실히 사실인 건 이 사람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외화벌이를 위한 모든 출로를 마련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맞아요. 외화벌이 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98년에 베이징에 나와서 레스토랑을 오픈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북경에 진출을 할 수 없었던 실제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에도 이 사람은 북경에 있었고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에서 입지전적한 인물이죠. 그 1993년 당시 남북의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우선 1차 북핵 위기가 일어났죠. 즉 북한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 불바다 얘기를 하는 등
그 거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994년에 김일성 사망,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등등등등 북한에게는 아주 최악의 시기였고요. 그런 급박하게 바뀌는 북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얻어내려고 했던 정보는 역시 미확인 정보였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이제 거기에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아주 뭔가 특단의 접근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심장에 침투하라. 과연 이 공작원은 어쩌다가 이중 간첩이란 얘기까지 듣게 됐을까요? 자, 오늘 시크릿 코드를 끝까지 따라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코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맞습니다. 개망나니 1조 2세 이중간첩 흑금성 시크릿 코드입니다. 근데 종민 씨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건가요? 사실 많이 궁금한데 뭐 두 가지가 궁금한데 개망난이랑 1조. 1조. 1조가 궁금하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시크릿 코드는 바로 개망난이입니다. 자, 이 개망난이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군인이었는데요. 개망난이 장교. 이 사람이요. 이 전우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요.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줘. 나 사업할 거니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고 술도 자꾸 많이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진급도 느리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군대 이제 그만 다닐래. 라고 소령으로 군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 문제로 군 생활이 꼬였구나. 그렇죠. 자,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이 개망난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흑금성입니다. 개망난이가 간첩이 될 수 있어요? 개망난인데 막 하는데 어떻게 간첩이 되지? 그러니까 간첩이 되려면 진짜 똑똑해야 되고 뭔가 좀 스마트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그 영화 그 007 보면 되게 잘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몇 개 공부는 해줘야죠. 그죠. 그거는 영화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이 흑금성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개망난이 그 이전 모습은요. 정말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으로서 장교로서 심지어 대학 석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안정적인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나 북한 도와서 뭔가 일을 하겠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기가 없죠. 동기가 없는 거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엉꾸라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자, 넌 이제부터 지금 개망난이 이 작업을 몇 년간에 걸쳐 하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작업이 아닌 이상 엄청난 공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이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은 입에도 안 드시던 분 대낮부터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흑금성 자체는 자기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됐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보위부 부부장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신분 세탁을 했으면은 아무리 천하의 보위부라고 하더라도 내 신분은 모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시 보위부 부부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흑금성에게 부여에 사둔 땅은 잘 있어. 이 말을 했어요. 충청도 부여에. 여기에서 흑금성이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땅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국방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군인 신분으로 샀던 땅인데 이제 차명으로 샀어요, 이걸요. 자기 본명이 아니라. 야, 이걸 알아? 차명인데 이 땅을 내가 차명으로 샀다는 그 장모님 명의로 샀거든요. 이 땅을 장모님 명의로 샀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 부인, 장모님만 아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보위부 부부장이 그 땅 잘 있어? 이 말 하는 순간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대요. 사실 뭐 그렇게 아무리 이 신분이 검증됐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거 받는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간첩인지 아닌지 당연히 검증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위부장이 흑금성에게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수준이야. 종민 씨. 자, 종민 씨가 지금 흑금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제가 흑금성이에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흑금성은 지금 작업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북한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질문 답 잘못하면 죽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종민 동지. 예, 동지? 6.25는 남침이요, 북침이요? 와. 남침이요, 북침이요? 와. 와, 거기서 그러면 남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맞는 그 친구들 좋아해요? 괜히 물어봤다. 이거는 북한이 처음에 흑금성을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자, 어떻게 얘기 하나 보려고. 어떻게 얘기? 동무. 네. 6.25는 남침이요, 북침이요? 그거는 과거 일이고 땡, 나랑 빵. 과거 일이고 땡, 나랑 빵. 상관없는 자. 이라면 남침이요, 북침이요? 그것도 북침 아니겠습니까? 북침이 어디서 어디로 침략한 게 북침이요? 북침이라고.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쳐들어온 거 같대요. 이러면 의심을 사는 거야, 오히려. 그렇지. 예. 아, 그러면 오히려 의심을 산다고? 북한이 너무 원하는 대답이잖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이거 묘한 질문이네. 남침이요, 북침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근데 아직도 국립국어원에서 제대로 된 정답을 확실하게 안 줘가지고 남침, 북침.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를 생략했으니까. 맞아.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앞에 주어를 떠올리세요. 북한의 남침이라고 북한에 의한. 북한이 가로치고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머릿속으로는 북한이 쳐들어온 건 알아. 근데 그래서 북침이라.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고는 요즘 애들은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면 그런 안 식으로 돼.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무튼 앞으로 남침 북침 얘기 나올 때는 앞에 북한의라는 게 생략됐다는 거 떠올리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 지금 흑금성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흑금성이 딱 질문 받을 때 순간적으로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을 합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거 다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침을 한 거고 남한이 통일을 위해서 한 거라면 북침이 아니겠습니까? 6.25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침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경우에서 이 사상 검증을 할 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북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아 청산이구나.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지. 오히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좀 신뢰가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당신 거기서 충성맹세하고 입당원 섰었으면 그걸로 끝이었어. 배짱도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순간 판단력 이런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지. 이제 북한 수뇌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게 남았습니다. 자,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싱크리코드 두 번째 공개합니다. 이제 북한 수뇌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게 남았습니다. 자,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싱크리코드 두 번째 공개합니다. 뭐야? 자, 두 번째 싱크리코드는 바로 1조입니다. 야, 1조. 뭐냐, 돈. 1조 원. 자, 이 1조 원이 뭐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바로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누군가요? 김부자들이. 그렇죠, 김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1조 원 얘기 나왔잖아요. 감을 못 잡으세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간단하게 그 감을 잡게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개국하신 다음에 단군 할아버지가 매년 연봉을 1억을 받아도 아직 5천억밖에 안 돼요. 5천억을 더 벌어야 그래야지 1조예요. 만 년을 벌어야 1조. 야, 북한에서는 뭘 원했냐면 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 이 문화유산들을 이 흑금성이
팔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시 외화가 좀 너무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외화를 좀 확보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금성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단계 마음을 사야 되니까 이걸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남한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태성 선생님이 말한 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거를 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흑금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품 도자기 등을 몇 개 줍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우리 북조선에 정말로 가치 있는 거니까 어디 가서 감정하고 이에 걸맞은 가치를 받아서 올 수 있겠나 실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흑금성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남한으로 갖고 와서 감정을 받아봤는데 완전 가품인 거예요. 그냥 가품이 아니라 A급, B급, C급 중에 완전 C급 가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놀리는 거라고 볼 수만 없는 게 북한이 나를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1. 이 사람이 대한민국 공작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도 있고 2.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가 대북 사업을 맡겼을 때 진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캐시카우를 벌어다줄 능력이 되는 사업가인지 아닌지도 보고 싶겠다. 여러 가지로 그 다목적인 포석으로 이 가품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런 야사도 지금 전해왔다. 그럼 이거 부탁하신 거 골동품 처리 대금입니다. 에이 차장님, 그 사람 무한하게 짝퉁으로 복사하면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정원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묘향산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향산 그 동굴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야, 이 엄청난 이 문화유산들이 그냥 가득. 그 감정원이 이제 이걸 보고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1조 원이란 가치를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실제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제일 많은 제일 거구나. 많은 가치가 1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훨씬 넘어. 1조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그 1조 넘어요라고 했던 거지. 그렇죠. 1조는 그 됩니다. 정도. 1조 원의 가치라고 그냥 얼떨결에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그 부분들 팔았습니까? 결국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흑금성이 1조라는 소리를 듣고 막막한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야 이거를 팔아주긴 해야 되는데 절반만 팔아줄게요 하는 것도 모양 빠지고 북한이 원하는 건 통 크게 빅딜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원이 1조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생각해보세요. 1조 원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1조 원을 주고 사요. 몇 명 안 되지. 그때 흑금성의 머리에 스치는 게 딱 한 기업이 떠올려. 그거밖에 없지. 삼성이 쫙. 그렇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됐구나. 삼성이 흑금성의 머리에 쫙. 실제로 삼성 측도 1조 원의 묘양산 골동품 콜. 우와, 진짜로요? 대박. 왜? 왜냐하면 삼성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북한 내에서의 원자력 경수로 사업을 삼성이 독점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1조 원을 주고 묘양산 골동품을 사주면 북한 내에 원자력 경수로 사업을 삼성이 독점하는 걸로 딜. 북한과 삼성의 이익과 교감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 중간에서 중개를 흑금성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자로 사업도 안 됐죠. 골동품 매매도 다 어그러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간의 모든 교역과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서 1조 원대 문화재 빅딜은 없던 일. 아유. 앞으로 됐으면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흑금성은 북한 그 고위 간부들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그 북한의 실세 중에 실세 바로 장성택. 지금 뭐 수정됐지만 이거 너무 큰 인물을 잡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포부가 남다르다. 아까부터 계속 막 1조 원, 사이즈가 다른데요? 장성택. 이게 뭐? 그런데 이 장성택 라인을 타는 그 과정이 소름 돋아요. 얘기해줘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장성택이 그 조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중국에서 중국산들 있잖아요. 그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거예요. 소대가리. 우리나라 또 이게 메드 인 차이나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이 북한산에는 또 이렇게 또 신뢰가 맞아요. 가잖아요. 예. 있었어. 근데 그런 사업, 그걸 포대가리 맞습니다. 포대가리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무려 북한산 농수산물을 무려 15만 불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15만 불. 1억 5천, 7천, 거의 2억 원. 거의 2억 원. 그 당시는.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했던 때. 시장에서 고사리 팔면서 그랬어요. 그 여사님이 고사리 사세요. 이거 북한 거예요? 통일되면 국산입니다. 그렇지. 고사리, 뭐 맞아. 생선, 조개 같은 거 북한산들 많이 팔았어요. 그때는 금지되기 전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신난 거야. 장석 조카. 우와, 야 이거 한 큐에 이렇게 엄청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된다. 해서 또 이제 중국산을 또 북한산으로 또 바꿔가지고 아이고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왜 들어가기? 야 이거 메드 인 차이나인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 보내면 어떡해? 나 돈 못 줘. 근데 어쨌든 중국에 그 샀잖아요. 근데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클레임 들어온 거야. 딱 걸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 공안에 이 조카가 붙잡혀 갑니다. 야, 이런. 야 이 장성택, 이거 사업 라인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 바람같이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금성이에요. 야, 그래서 라인을 잡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 15만 불 클레임을 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흑금성? 그게 흑금성. 야, 이건 정말 시키고. 나 이번에 흑금성 같아. 진짜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 예. 정말 진짜 다한 거네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대단한 건데 장성택뿐만 아니라 그 고위 관리들까지도 포섭하려고 들어갑니다. 나의 피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이 북한 고위 관부들이 너무너무나도 원했던 정말 이것만 정말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마구마구 구해줍니다. 벤츠. 콜렛. 롤렉스. 정답. 뭐야? 정답. 시계입니다. 시계. 롤렉스는 부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평양에 어딘가 나가서 좀 있는 척한다. 롤렉스는 가짜든 진짜든 뭔가 차고 있어야 돼. 북한 간부의 자존심이에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사실은 실무선에서 높은 사람을 또 이게 구워 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당시 그 베이징 호텔 820호의 실세 부총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총사관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광고 사업, 애니콜 광고 사업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뻑뻑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탄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총사관을 데리고 백화점 한번 갔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총사관이 롤렉스 시계 매장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하필이면 거의 돌부처처럼 그냥 사달라는 거죠. 이거 사다. 그거 메시지야. 그거 딱 메시지야. 진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에서 막스의 향기가 느껴진다. 막스의 향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부총사관이 아주 혼기가 꽉 찬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물 시계가 필요했던 거라. 그래서 이 흑금성이 좋다. 그럼 이걸로 이 부총사관을 구워 삼자. 그래서 가격을 뇌물이면 그냥.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지. 7천만 원. 하나에 7천만 원이요? 1억 4천이요? 그러니까 롤땡땡 중에서 아마 이제 막 금 들어간 예물 시계. 그러니까 이 흑금성도 이렇게 고민이 야 이건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혹시 우리 그 희석 씨 우리 세대 알죠?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전개천.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전개천. 인공위성까지 우린 다 알아. 누가 그랬어요? 그 진짜 그 유명한 발언이에요. 야, 이 사람이 도면만 가져와봐. 내가 장수한 만들어줘. 인공위성도 만든대, 인공위성.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롤렉스 이거 내가 본 모델 이것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새로 생각하고 만들라고. 만들어줬어. 얼마? 근데 그 시계를 스위스 본사에 한번 감정을 했더니 스위스 본사 롤렉스에서도 이건 진품인데요? 이건 진품인데요? 이 정도도. 진짜 장인이다. 이거를 가지고 북한의 간부에게
이걸 줘서 만약에 저쪽에서 이게 걸릴 것 짝퉁이라는 게 같은데.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총사는 이걸 받고요. 너무 좋아했대. 고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공화국이 허용하는 법 안에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완벽히 포섭을 해버리고 사줬는데요. 여기서 흑금성이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게 이 롤렉스 시계의 가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했어요. 그 아까 베이징 호텔 820호의 실세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 관료, 특히 이제 경제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거의 진품과 비슷한 가짜 롤렉스 시계를 많이 이제 뿌려서 대단하다. 북한 관료들의 마음을 얻었기도 했고, 북한 관료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흑금성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까지 대신 구해주냐면 정신병 치료제, 뭐야? 뭐 혈압약 이런 것까지도 나만의 약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거 없어. 구해서 북한으로 가서 보내주고 북한으로 가서 보내주고 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고 충격적인 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계 빼고. 시계 빼고 동력제. 정력제? 바로 인공항문. 예? 소중하죠. 인공항문. 뭐예요? 인공항문은 이 정식 의료기기고 항문 전체를 절개하거나 아니면은 장 폐색 같은 장 기능 이상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이. 항문 질환이 심각한 분들한테는 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 심각한 항문 질환이 있었던 누군가 있었나 봐요. 상당히 근데 고위강. 북한에서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인공항문을. 그래서 이 인공항문까지 흑금성이 조달해줬다고 하니까 인공항문 받은 관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지. 야, 근데 안기부가 뒤에 있으면 북한에 못 보내줄 게 하나도 없구나. 뭐든지 보낼 수 있구나. 또 그 이제 이호남이 이제 그 흑금성에게 뭘 요구를 했냐면은 이제 장성택 씨 조카 사건 이후에 신뢰가 생겼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약간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호남이 흑금성에게 어떤 금속 샘플을 갖고 오는데 이호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소련 시절에 구한 광물이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이제 흑금성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러시아식 원자로에만 들어가는 광물이었어요. 뭐야? 근데 이게 참 놀라는 게 뭐냐면은 흑금성도 굉장히 헷갈렸다고 해요. 이호남이 러시아식 원자로에만 들어가는 광물을 나한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 핵개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처리가 안 되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정말 안기부 사람인지 아닌지. 야. 이런 또 분석이 있죠. 무섭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진짜요. 끊임없이 계속. 이분은 포커페이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 종민이었어 봐. 뭐지 이거? 아니, 이미 여기까지 못 왔어. 일단 여기까지 못 오고. 남심이야, 북심이야 이럴 때. 페이지를 많이 앞으로 일단. 종민이 까나리 액션 넣자마자 끊임없이 계속 시험하네요. 자, 이렇게 당 간부들의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은 흑금성은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북한의 진짜 심장, 바로 김정일까지 만나게 됩니다. 와. 우와. 술은 입에도 안 드시던 분이 개나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장성훈이 고발건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만불 플러스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아, 다들 손이 번쩍번쩍합니다. 장군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이때 진짜 소름. 그만큼 똑같아요? 이 보세요. 등장하는 장면 보세요. 소름 돋았어 진짜. 오, 이거 닮았다. 봐. 야, 저거. 뒷모습과 손 동작까지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네. 완전 똑같아요. 영화에서 소리 질렀다니까요. 보다가 너무 똑같아서. 저 막 막 이랬어요. 남편이 왜 그래? 막. 트라우마야 혹시? 네, 너무 소름 끼쳐서.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남측 대기업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알겠습니다. 사실 이 김정일은 사실 북한 이 사람들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TV에서도 보기. 근데 김정일 만나려면 한 며칠 전, 한 열흘 정도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영화 보면요, 그 영화 공작을 보면은 이제 이성민과 또 황정민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평양에 들어와서 우리 또 장군님을 만나 뵈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흑금성은 정말 계획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장군님을 만났다고 해요. 7시 반쯤에 누가 문을 노크랍니다. 누군가 열어보니까 이호남이에요. 이호남. 내가 9시 반까지 올 테니까 10시에 우리가 갈 데가 있다. 자지 말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되도록이면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딱 그 말 들었을 때 촉이 왔대요. 김정일 만나는구나. 촉이 왔구나. 딱 9시 반에 다시 이제 이호남이 와요. 그랬다 호텔 앞으로 나가니까 벤츠 승용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요. 드디어 내가 김정일을 만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딱 정각 10시에 출발한 벤츠는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해가지고 김정일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와, 사실 그때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긴장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시크릿 코드 공개합니다. 흑금성의 시크릿 코드 2세. 이제 이 김정일과 이 흑금성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은밀한 대화를 나누겠죠. 특히 이제 광고 사업에 대해서 좀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묘양새를 찍고 금강새를 찍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영화에는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영화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비밀스럽네 좀. 그런데 갑자기 이 북한의 지존 김정일이 이 흑금성에게 우리 통일이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통일이? 통일이? 그러니까 흑금성도 딱 듣고 예. 통일해야죠. 남북이 통일해야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니. 그거 말고 그 박 선생 평양 아가씨랑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박 선생 2세 통일이 만들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부남 아니야?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박통일은 누굴까? 인질? 인질. 이거 무서운 제안 아닌가요? 제가 딱 주연 들으면 와 완전히 딱 잡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죠. 만들어버리겠다. 이것도 지존이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통일이 만듭시다. 딱 흑금성이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정말로 이 스파이라는 가정하에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허니 트랩이다. 예? 미인계. 미인계. 대부분의 미인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를 빼기 위해서 미인계를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혈육을 남겨가지고 문신의 폭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흑금성이 정말 그러니까 미인계가 성공해가지고 2세를 북한 땅에 놓아둔다고 하면은 우리가 흑금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딱 흑금성은 느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뭐랄까 실제로 북한 당국에서 어떤 여인을 한 방에 넣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점점점점점. 스킨십이나 이런 걸 안 하시죠? 점점점 뭐야? 그러면 자, 그런 민감한 얘기는 김진희 기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끝내요. 여기서 정말 이게 만약에 이런 제안을 왔다면 와 이거 진짜 난감한 거죠. 그렇죠. 와 이걸 어떻게 이거 거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흑금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이 완전 진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흑금성 씨의 주장은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팩트와 주장들이 사실은 막 섞여 있거든요. 일단
여성을 붙여줍니다. 썬킴 교수님 말대로. 구체적인 프로필까지 나와요. 평양 외국어대 출신 여성을 안내원으로 갈 때마다 붙여줬다. 나이 24살. 굉장히 꽃다운 나이였죠. 평양 외대 총장 딸 노영옥 씨였다. 노영옥. 라는 이름까지 사실은 공개가 됩니다. 흑금성과 가까이 지냈던 북한 관료들이 은근히 두 사람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엮어주려고. 안내원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저기 두 분이 같이 여기서 차라도 좀 마시고 계시라 하고서 다 빠지고 그런 식으로 호텔방에서 넣어주고 다 빠지고 그러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막 보고 있고. 아니 이것도 이제 흑금성 씨의 이제 주장인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흑금성 씨가 그 노영옥 씨한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희 평양에 있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뭐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희생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아이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그 딸의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흑금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이건 한 가정을 망치는 일이구나라고 해서 자기는 거부를 했다라고 그 회고록에 써 있죠. 난 거부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까 막 한 방에 밀어놓고 얘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거기 나와 있어요. 회고록. 아, 진짜로? 그래요? 회고록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블랙 요원이 이 정도로 깊게 침투하고 다시 이제 우리 본국에 와서 보고한 걸 디브리핑이라고 해요. 디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깊숙하고 은밀한 브리핑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흑금성의 디브리핑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내부에서 치열했다라는 사실도 제가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렇죠. 자 어쨌든 1호를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면담 어떤 결과 잘 이루어집니까? 네, 만났든지 않든지 간에 엄청난 성과를 논의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북한 측과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남북 합작 광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빅딜이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북한 수뇌부 신뢰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대북 사업도 하는 척해야 되고 아니 그럼 첩보 임무를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쁜데? 그거를 이제 흑금성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무 이제 업무가 많잖아요.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딱 봤을 때 내 기억의 한계는 10일, 열흘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방불을 할 때마다 열흘을 안 넘겨요. 그러니까 기억 용량이 딱 차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브리핑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기억을 하고 나와서 열흘 안에 다시 디브리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죠. 북한 출장도 아니고 북한 출장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거. 대단하다. 흑금성이 북한에 녹음기도 갖고 들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북 사업가를 만난다? 이 사람이 진짜 대북 사업가인지 간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게끔 아주 그냥 쉽게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온몸에 대한 수색도 철저하게 할 테고 영화에서는 흑금성이 이 발목에 그렇지. 녹음기를 찬 거로 나와요. 실제로는 흑금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소형 녹음기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기고 들어가서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종민이한테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야? 어딜까요, 종민 씨? 가장 은밀한 곳. 뭐야? 어디다가 훔쳤어? 엉덩이 사이고 이렇게 엉덩이 사이고 이렇게 쌍발골. 뭐밖에 더 있네. 다들 어떻게 어떻게 해? 아무튼 감추려면 콧구멍이든 귓구멍이든 어디 구멍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초소형. 그렇다면 남은 구멍은 항문이지. 항문?
꼭 그것만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북성당할 때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요. 중국 그 국경에서 넘어갈 때 돈을 비닐에 꽁꽁 싸서 삼키거든요. 그러고 넘어가요. 혹시 그렇게 삼키지 않았어요? 흑금성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도 속에 뭐라고요? 녹음기를 숨겼다고 해요. 요도에 넣었다고요? 요도에. 녹음기를? 나라를 지킨다는 건 힘든 일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야, 그걸 어떻게 넣어? 요도성이 아닙니다. 그거 경험해 본 사람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인데 그게. 그 흑금성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이걸 숨기고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공작 기법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알아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뭐 요도에 숨겼다는 거 어떻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요도일 거야, 뭐 그럼 항문일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소문이 난 건가? 흑금성은 그 기자들이 무수히 많이 물어봐요. 정말로 1호를 만났냐 아는 거야. 흑금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고록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주장을 해놨는데 그거를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거는 상상에 맞게 했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말을 이게 덮거나 말꼬리를 흐리는 인터뷰들이 상당히 많아서 논란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남북 간의 그 빅 이벤트 남북 합작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 자, 이제 이 남북 합작 광고 이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일주일 전 이 모든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얘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혹시 시크릿 코드인가요? 맞습니다. 자, 시크릿 코드 무슨 얘기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CF를 봤잖아 우리가. 리명도무. 예, 장군님. 도장 직소. 위대한 광고 사업을 위하여. 위하여. 암호명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그동안 광고회사 전무로 행세해온 박채서 씨로 밝혀졌습니다. 남북한을 오가며 허가받은 이중간첩으로 활약해왔다는 흑금성은 현재 모 광고회사의 고위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박모 씨인 것으로. 아니 이걸 왜 공개하는 거지 대체? 저거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네. 이 블랙요원 흑금성은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맞아요. 어떻게 알려졌지 저게? 근데 뉴스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보당국에서 허락 안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없는 시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첩보작전의 과정 속에서 자기 기관이 자기 요원을 이렇게 알린 거는 저는 전무후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이중간첩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1998년 3월 이 북한과 이 안기부 양쪽에서 돈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으면서 양쪽의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줬다라는 그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흑금성 공작을 지휘했던 그 전 안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이 흑금성은 지금 자신들의 간첩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중간첩이 아니라 위장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겠지. 흑금성이라는 코드의 요원이 암약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서프라이즈고 이름도 너무 흑금성이잖아요. 정보국 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비밀리에 불렀던 코드명을 세상 천지에 다 공개가 됐고 그게 박채서였고 김정일까지 만났대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스트레이트 팩트 자체가 주는 이 충격과 공포가 사실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흑금성이 이중 간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이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는 그 이후에 나중에 더 논란이 불거졌고 아니 이런 존재가 있었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때는 엄청 폭발적인 이슈였어요. 그럼 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흑금성은 어떻게 됐어요?
뭐 신분이 탄로난 끝난 거지. 블랙 요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예. 광복되듯이 해방되듯이 이 흑금성은 안기부에서 해고 잘린 거죠. 나온 거죠. 아니 뭐 해고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간첩이었어? 이제까지 흑금성이 모든 했던 작업을 다 올스톱시킵니다. 자, 이렇게 흑금성은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북한에서도 지금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죠. 자, 종민 씨, 자, 다시 한번. 자, 이 상황 속에서 흑금성이 본인이라면, 자,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아니야. 집에 있는데?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더. 자, 실체가 드러났어. 북한 지금 너무 열받아 있는 상황. 가족을 당연하죠. 가족을 건사해야지. 가장 여기서 소름적으로 딱 오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내 부여에 있는 땅도 하는데. 내 가족 죽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그 당시 가족이 베이징에 있었어요. 어떡해. 거기가 있어. 왜? 그래서 바로 그냥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가족을 지켜야 돼. 아빠의 마음이지. 그렇죠, 그렇죠. 다 필요 없어요.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딱 가가지고 무조건 북한 요원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참 힘들게 해가지고 북한의 그 요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만났던 북한 요원이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요? 왜? 뭔데요? 한준호,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계약금으로 미화 60만 불, 본 계약은 최소 500만 불 보장합니다. 장군님이 그 뭐 흑금성도 조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통 크게 봐주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데? 자,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민 씨의 지적이 굉장히 예리해요. 이상한데? 이 장면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너무 재밌다. 우리 뭐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옷도 맞춰 입고 와. 뭐지? 보세요. 흑금성 씨의 이 공작을 보면 김정일이 속은 거예요. 위대하신 무오류를 펼치는 북한의 수령님이 그렇지. 한낱 당했어. 남조선의 블랙 요원 하나한테 당한 거예요. 김정일이 승인까지 해서 북한의 자존심인 북한의 국토를 열어주고 남한의 자본주의가 와서 광고 촬영을 하는 것을 김정일이 통 크게 허가까지 해요. 그리고 흑금성까지 만났다며요. 그랬는데 그게 남조선 언론에 그것도 간첩이라고. 북한의 정찰총국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나서 김정일이 민망하게 된 것도 경을 칠 일인데 까마득하게 보위부와 정찰총국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수령님이 뒤통수 맞았대.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이거를 통 크게 용서해준다라는 이 대목에서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 함께 곁들여 드리고 블랙 요원 세치혀에 북한 전체의 자존심이 농락당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금전적으로 뭐 얼마를 손해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군님이라는 그 절대 존엄이 블랙 요원 한마디에 그 세치혀에 내 모든 문을 열어주고 가장 곁에까지 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해. 더 쪽팔리지. 더 쪽팔리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어. 왜 빠져 있어 지금? 아니 맞아. 이렇게 지금 북한의 존엄까지 만나면서 이렇게 작전을 지금 잘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조직과 국가 기관에 의해서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까? 맞아.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벌어졌냐? 또 신문 뿌시는 남자가 또 나와야 됩니다. 뭐야? 자, 이게 진짜 신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1998년 3월 24일 동아일보 1면 판넬입니다. 이게 1면입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흑금성 대선 야당 침투 북측 인사 접촉 권유 정재문 의원 북 안병수의 돈가방 전달. 돈가방?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의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어마무시한 기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북풍 관련 여야 모두 수사. 이번 대선은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15대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 김대중 후보가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문건이 하나가 이제 바깥으로 언론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1996년부터 1997년 2월 15대 대선이 있기 전까지 국내 정치인들과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 상황에 적힌 문헌이에요. 근데 이 파일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북풍 사건으로 구속된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 국민의 정대철 부총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공작원 정보보고라는 이른바 북풍 비밀문건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재문 의원이 북풍을 일으켜주는 조건으로 36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지우 씨가 북풍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에 원조를 약속했다. 국민신당은 지우 씨가 베이징에서 북통전부 부부장 안병수를 접촉해 북측으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게 이회창 후보잖아요. 김대중 후보가 싸우고 있는데 역시 선거에서 이기려면 북한에서 좀 바람을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돈가방을 갖고 북한에 돈을 전달하면서 남쪽으로 미사일 하나만 쏴달라고. 이런 대선은 끝난다. 이거는 뭐예요? 검증된 실화지.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남한의 이른바 보수 세력이 자기들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가 적복해가지고. 라는 것까지가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소위 김대중 정부에서 대선 당시에 안기부가 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북한과 이회창 당시 후보 측이 연합을 해서 북풍 작전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 돈가방까지 주더라. 라는 게 DJ 정부 검찰의 의심이었어요. 이거 재판 결과 어떻게 된지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정재문 의원은 북한에 돈가방을 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DJ 정부 때 무죄를 받아요. DJ 정부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돈가방을 전달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법원 결과는 드러나죠. 정치적 개입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했어요 그때.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했는데 돈가방이 오갔던 사실은 없었다. 그러니까 문건이 왜 나왔지? 그러니까 정재문 의원은 돈가방을 전달해줬다는 혐의를 벗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때 문건이 공개되고 검찰이 의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워낙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가방을 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적어도 재판 결과에 따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당시에 대북사업가와 이회창 캠프 측의 누군가가 북한으로 건너갑니다. 정재문 의원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북한의 주요 배석자들과 만나서 이른바 남한으로 미사일 좀 쏴줘라. 라는 것을 의뢰했다, 부탁했다. 이게 총풍 사건이거든요. 그 유명한 동신한다. 군사분계선 134위치 도착 즉시 진지 차지하라. 판문점 벽으로 들어갔다. 청와다리 우회에서 군사분계선 134위치로 진입.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DJ 정부 검찰이 정말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 북한이 한 번만 쏴주면 이번에서도 우리가 또 크게 이기면 섭섭지 않게 해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당사자들 3명에 대해서 재판이 1심, 2심까지 갔는데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사실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총풍을 모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짜서 북한에게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법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른바 총풍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한 명이 북측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은 사전 모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총풍 사건 핵심 3인방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던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피고인이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이라는 게 총풍 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허구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돈 가방을 전달해준 사실은 없다. 그리고 이회창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총풍 사건과 북풍 사건을 공작했다는 사실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단지 이분들이 유죄 혐의를 받은 것은 남북 교류법 위반. 왜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서 북한 사람과 만났냐. 만났냐 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게 당에서 조직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가서 충동심에 했다. 알아서 키웠다. 라는 어떤 그 증언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북한 예컨대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애매하지.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뿐이고 사실상은 이쪽 캠프에서 그런 유혹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요번이 한 번만이 아니잖아. 그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도 또 총 쏴달라고 그랬던. 진짜요? 진짜? 지금 엉망인 게요. 이 기사에 보면 검찰 관계자는 구 여권은 북풍을 일으키려고, 구 야권은 북풍을 막으려고, 또 다른 당은 이걸 통해서 어부지를 얻으려고 북한과 접촉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 양쪽 뭐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만 지금 봐서는 진짜 창피하다. 엉망이다, 엉망. 대선을 앞두고 이게 뭐야. 그렇죠. 여기나 저기나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흑금성의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요게 중요하죠, 요게. 흑금성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갖다가 당시에 김대중 후보한테 알려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정치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기부에서 자기 조직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치는 거냐면 역으로 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북한 간첩이다. 순서가 이렇게만 해가지고 자기 공작원을 까버린 게 되는 거죠. 북풍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암호명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공작 차원에서 국민회의에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북풍 공작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회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싫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그럼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김대중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그쪽에 제보했다. 애국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정설로 지금 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진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논란은 그때 당시 안기부가 북한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에 편승하여서 이른바 아말렉 공작을 펼쳤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야 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안기부를 해체해요. 국정원으로 조직병을 개편을 해요. 국가안전기획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부훈도 현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해서 정보는 국력이다로 달라집니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싣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안기부의 다짐을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이래 국가안보의 파수꾼과 정치공작의 진원지라는 두 얼굴을 가졌던 국가안전기획부. 81년 들어 이름을 바꾸고 남산을 떠나 지금의 자리로 청사도 옮겼지만 최근에 북풍 공작에서 보듯이 여전히 장막 속에서 일을 꾸미는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소속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은 국가정보원으로 줄여서는 국정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흑금성은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디 좌천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야 되는데 안기부에서의 직위만 없어졌지 사실상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흑금성이 참 아까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연줄이 좋은 건지 다시 컴백을 해요. 언제 컴백을 하냐면 10년 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03년도가 그 2차 북한 핵 위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은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추진했던 그때 뭐 실패를 했던 광고 사업이 있었지 다시 하자. 조명혜와 이효리를 다시 불러가지고 광고를 찍자. 단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찍을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상하이에 가가지고 찍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한 거죠. 그래요. 대단합니다. 이 흑금성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지금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네. 쪽 활동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 정부가 들어오고 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잊혀졌던 그 간첩 흑금성이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검찰은요, 그를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뭐 2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건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흑금성. 경찰총국 소속이요. 예. 소름 돋죠. 이 흑금성은 정찰총국 연계 간첩이다. 그러니까 그 정보다 출신이니까 그 자신의 그 후배를 통해 가지고 그 기밀, 그 군사 기밀을 빼내 가지고 북한으로 넘겼다라고 하면서 결국 옥살이, 어머나. 징역 6년. 내가 이 징역 6년은요 독방에서만 6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흑금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명확히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앞서서 이제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국가가 활용을 공작원을 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맛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배신을 하고 버릴 수가 있나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0년에 이 흑금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YS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흑금성이 한창 공작으로 활동했을 때 일을 갖고 국가가 기소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승승장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안기부에서 나온 흑금성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맹호 활약을 펼칩니다. 대북 비선으로 거의 활동을 하면서 이효리 씨, 조명애 씨 광고까지 다 따와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대북 사업까지 흑금성 씨가 오히려 안기부에 있었던 것보다 안기부 바깥에 나와서 대북 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조국에게 버림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흑금성 씨가 기소됐을 때는 공작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행동을 갖고 정부가 달리 판단했던 게 아니라 공작원이 끝난 그 이후에 2010년까지의 민간인으로서의 행동을 갖고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는 제보하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물증을 잡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납니다. 현역 육군 장성에게 입수한 군사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흑금성이 군사 기밀을 넘깁니다. 그렇죠. 이건 대법원에 의해서 물증으로 다 유죄 판단이 됐어요. 남북이 정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북한에 침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전시에 대처하는 작전 계획을 우리 측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넘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냐면 단순히 야,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랑 우리랑 같이 일단 해병대가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스텔스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작게 5027이라고 있습니다. 2급이죠. 유사시에 미군과 국군이 극비리의 작전 계획을 매번 수정해서 수립하는데 이건 군사기밀이에요. 극비예요. 군사기밀이죠. 예, 작게 5027은 전쟁 시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어떻게 북한을 수복할 것인가와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기밀인데 이 기밀 중에 일부 작전 정보를 흑금성이 북한에게 넘겼다라는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죄를 받습니다. 저도 좀 기자님 의견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보태고 싶다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고된 이후에 대북 사업가로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국경에서 북한 간부들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대북 사업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양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시 조선중앙TV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2004년쯤에 남조선에서 작전 계획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때 작전 계획 5027이라는 말이 북한 신문에 도배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작전 계획을 남조선에부터 수입을 했는데 마침 그 시기가 2004년에서 2005년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긴 사람이 흑금성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너무 냄새나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흑금성 얘기 들으면서 이 인물 어떻게 느껴져요?
이제까지 흑금성 뭐 여러 방송 인터뷰 많이 봤는데 야, 이 프로처럼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해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양한 시각.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명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있잖아요. 북한에 정보를 넘겨주는 행동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다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태인데 그걸 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내 처자식의 안전도 그렇게 걱정했던 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해야 될 거는 그냥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금 내 해석이 완전히 옳다라고 과신하지 말자.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굉장히 많다. 국내 한 유명 대학교에서 사과 교수로 근무를 하셨는데 애도 낳고 부부 생활도 하고 정말 사랑을 해. 서울 지하철 공사에 고정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예? 진짜? 남한에 침입하여 가져와라. 오. 채널 A